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나는 월급도 없고 일도 안 하니까 기초연금은 당연히 받겠지. 그런데 막상 2026년이 되어서 신청했더니 탈락 통보를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왜 탈락했을까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득은 없지만 자산은 있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 탈락 통보서는 건강검진 결과지와 비슷합니다. 혈압이 정상이어도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소득이 없어도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본인의 재무 건강 상태를 정확히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노후 자산 건강 검진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항목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수급 가능성을 스스로 진단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기초연금의 기본 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려면 정상 수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대상자는 1961년생 이상입니다. 만으로 65세가 되는 해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1년생이시라면 2026년에 만 65세가 되시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신청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입니다.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입니다. 이 금액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차이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혼자 사시는 분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와 함께 살아도 단독가구입니다. 반대로 부부가구는 배우자 두 분이 모두 만 65세 이상이면서 함께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부부 중 한 분만 만 65세 이상이고 다른 분은 아직 65세 미만이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는 단독가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면 단독가구 기준인 228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 228만 원과 364만 8천 원이라는 숫자가 바로 재무 건강의 정상 범위입니다. 혈압으로 치면 수축기 120, 이완기 80 같은 기준값인 셈입니다.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이 이 기준 안에 들어와야 기초연금이라는 건강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소득 인정액이 정확히 뭐냐는 겁니다. 월급이나 사업 소득만 보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연금 탈락의 주요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탈락 요인입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 자동차는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 전액이 일반 재산에 100%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4천만 원까지는 재산으로 안 잡히는데 4천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그 넘는 금액 전체가 재산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5천만 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뺀 1천만 원이 일반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1천만 원에 연 4%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니까 월로 환산하면 약 3만 3천 원 정도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3만 3천 원이면 별로 큰 금액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도 있고 통장에 돈도 있고 거기다 차까지 있으면 이게 다 합산됩니다. 더 큰 문제는 차량 가액이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 차는 10년 됐으니까 그냥 고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조회해보면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가액은 어디서 확인하느냐?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자동차 시세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차량의 연식, 모델, 주행거리를 입력하면 시세가 나옵니다.
이 시세가 바로 재산 심사에 적용되는 차량가액입니다. 그럼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차량을 처분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시골에 사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차가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팔라고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차량을 자녀 명의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명의만 바꾸면 본인 재산에서 빠지니까 괜찮겠다 싶으시죠? 그런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명의를 바꾼 시점이 기초연금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는 자녀인데 실제로는 부모님이 계속 사용하시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차량 가액이 낮은 차로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차를 타시다가 3천만 원짜리 차로 바꾸시면 재산 심사에서 유리해집니다. 3천만 원은 4천만 원 기준 이하이니까 재산으로 아예 안 잡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량 1600km 이하이면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승용차 또는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중 생업용으로 신고된 차량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경차나 생업용 차량은 아예 재산으로 안 잡힌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금 타시는 차가 중형 세단이고 꼭 차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경차로 바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비할아버지는 6천만 원짜리 SUV를 타고 계셨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는데 상담 후에 차를 3천만 원짜리 경차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청하셨더니 통과되셨습니다. 차 한 대가 연금 수급을 좌우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탈락 원인은 자녀 명의 주택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내 집이 아니라 자녀 집인데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시는데 관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심사에서는 주거 형태를 아주 꼼꼼하게 봅니다. 본인 명의 집에 사시는지, 전세로 사시는지, 월세로 사시는지, 아니면 자녀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시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자녀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자녀 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그 주택의 일정 비율이 부모님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걸 무료임차소득이라고 부릅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에서 6억 원을 뺀 금액의 연 4%를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8억 원이라면 8억에서 6억을 뺀 2억 원의 연 4%, 즉 연 800만 원을 월로 나누면 약 66만 7천 원이 매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이 228만 원인데 여기에 66만 7천 원이 소득으로 더해지면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도 꽤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받고 계시거나 통장에 돈이 좀 있으시면 이 무료임차 소득 때문에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자녀 집에 얹혀 사는 게 뭐가 나쁘냐? 오히려 집 없는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니냐? 물론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제도는 이걸 일종의 경제적 이득으로 봅니다. 월세를 안 내니까 그만큼 이득을 보는 거라는 논리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능하다면 별도로 거주하시는 방법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나가서 사시면 무료임차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려고 함께 사는 건데 기초연금 때문에 따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둘째, 자녀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매월 임대료를 이체하면 이건 무료임차가 아니라 유료임차가 됩니다. 그러면 무료임차 소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임대료를 지출하는 부담이 생기긴 하지만 그 임대료가 기초연금보다 적다면 차라리 이 방법이 나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택 명의를 부모님께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자녀 명의가 아니라 본인 명의 주택이 되면 무료임차 소득 문제는 사라집니다. 대신 이 경우에는 주택가액이 본인 재산으로 잡히니까
주택가액과 기본재산공제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지역에서는 기본재산공제가 1억 3,500만 원입니다. 만약 주택가액이 2억 원이라면 2억에서 1억 3,500만 원을 뺀 6,500만 원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 6,500만 원에 연 4%를 곱하면 연 260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21만 7천 원이 소득 환산액이 됩니다. 무료임차 소득 66만 7천 원과 비교하면 21만 7천 원이 훨씬 유리하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어느 쪽이 더 나은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C 할머니는 딸 명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그 아파트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이었습니다. 9억에서 6억을 뺀 3억. 여기에 연 4%를 적용하니까 연 1,200만 원, 월 100만 원의 무료임차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C 할머니는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고 계셨습니다. 무료임차 소득 100만 원 더하기 국민연금 50만 원, 합계 150만 원입니다. 다른 재산은 거의 없었는데도 무료임차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후에 딸과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매월 30만 원씩 이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무료임차 소득 100만 원이 사라지고 국민연금 50만 원만 소득으로 잡혔습니다. 월 30만 원을 지출하지만 기초연금 3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제까지는 탈락 요인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수급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공제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재산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본재산공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정 금액까지는 재산으로 안 친다는 겁니다.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볼 때 정상 범위가 있는 것처럼 재산에도 공제 범위가 있습니다. 기본재산공제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여기서 대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지역을 말하고 중소도시는 도의시 지역, 농어촌은 도의 읍면 지역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D 할아버지는 시가 2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는 대도시이니까 기본재산공제가 1억 3,500만 원입니다. 2억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면 6,500만 원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만약 D 할아버지가 경기도 평택시로 이사를 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택시는 중소도시이니까 기본재산공제가 8,500만 원입니다. 같은 2억짜리 집이라도 2억에서 8,500만 원을 빼면 1억 1,500만 원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대도시에서보다 재산이 5천만 원 더 많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기초연금 받으려고 억지로 이사를 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고 만약 이사를 계획 중이시라면 참고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기본재산공제와 별도로 금융재산공제도 있습니다.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까지는 공제해 줍니다. 통장에 3천만 원이 있다면 2천만 원을 빼고 1천만 원만 재산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금융재산공제 2천만 원은 기본재산공제와는 별개입니다. 기본재산공제는 일반재산, 즉 부동산에 적용되고 금융재산공제는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금융자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시는 분이 집 2억 원, 통장 3천만 원을 갖고 계시다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집 2억 원에서 기본재산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6,500만 원, 통장 3천만 원에서 금융재산공제 2천만 원을 빼면 1천만 원, 합쳐서 7,500만 원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 7,500만 원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데 일반재산 6,500만 원은 연 4%, 금융재산 1천만 원은 연 6.26%가 적용됩니다. 계산해보면 일반재산에서 연 260만 원, 금융재산에서 연 62만 6천 원, 합쳐서 연 322만 6천 원입니다. 이걸 월로 환산하면 약 26만 9천 원이 소득 환산액이 됩니다.
만약 기본공제와 금융재산공제를 모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집 2억 원 전체와 통장 3천만 원 전체 합쳐서 2억 3천만 원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했을 겁니다. 그러면 소득 환산액이 훨씬 높아져서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공제를 모르면 손해를 보고 공제를 알면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부채 공제도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 집이 3억 원인데 은행 대출이 5천만 원 있다면 3억에서 5천만 원을 먼저 빼고 거기서 다시 기본재산공제를 뺍니다. 단, 모든 부채가 다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금융기관 대출이나 공공기관 대출처럼 공식적인 부채만 인정됩니다. 친척이나 지인한테 빌린 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를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 할머니는 시가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고 통장에 1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구입할 때 은행 대출을 1억 원 받으셨습니다. 부산은 대도시이니까 기본재산공제가 1억 3,500만 원입니다. 계산해보면 아파트 2억 5천만 원에서 대출 1억 원을 먼저 빼면 1억 5천만 원, 여기서 기본재산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1,500만 원이 일반재산으로 잡힙니다. 통장 1천만 원은 금융재산공제 2천만 원보다 적으니까 전액 공제됩니다. 결국 이 할머니는 1,500만 원만 재산으로 잡혔고 이걸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출이 있어서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해진 케이스입니다. 물론 대출을 일부러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미 대출이 있으시다면 그게 재산심사에서 공제된다는 걸 아시고 신청하실 때 관련 서류를 꼭 제출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수급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자산 다이어트입니다. 같은 금액의 재산이라도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 소득 환산액이 달라집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전략적으로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연 4%, 금융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연 6.26%입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집으로 갖고 있으면 연 400만 원,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연 626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차이가 연 226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18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금융재산을 줄이고 일반재산 비중을 높이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무작정 통장 돈을 다 빼서 집을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고 자산을 배분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F 할아버지는 시가 1억 5천만 원짜리 집이 있고 통장에 1억 원이 있습니다. 대도시 거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집 1억 5천만 원에서 기본재산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1,500만 원이 일반재산으로 잡힙니다. 통장 1억 원에서 금융재산공제 2천만 원을 빼면 8천만 원이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일반재산 1,500만 원의 연 4%는 60만 원, 금융재산 8천만 원의 연 6.26%는 500만 8천 원입니다. 합쳐서 연 560만 8천 원, 월로 환산하면 약 46만 7천 원이 소득 환산액입니다. 그런데 만약 F 할아버지가 통장에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주택 리모델링에 사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집 가치가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라가고 통장 잔액은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시 계산해보면 집 2억 원에서 기본재산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6,500만 원, 통장 5천만 원에서 금융재산공제 2천만 원을 빼면 3천만 원입니다. 일반재산 6,500만 원의 연 4%는 260만 원, 금융재산 3천만 원의 연 6.26%는 187만 8천 원, 합쳐서 연 447만 8천 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37만 3천 원입니다. 처음에는 월 46만 7천 원이었는데 자산 배분을 조정하니까 월 37만 3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차이가 월 9만 4천 원입니다. 같은 총자산인데도 배분만 바꿨더니 소득 환산액이 줄어든 겁니다.
물론 이건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리모델링 비용이 주택가액에 정확히 얼마나 반영될지, 또 리모델링이 정말 필요한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 할머니는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을 빼면 3천만 원이 금융재산으로 잡히고 연 6.26%를 적용하면 연 187만 8천 원, 월 15만 6천 원이 소득 환산액입니다. 그런데 지할머니가 이 5천만 원 중 3천만 원으로 전세보증금을 올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전세보증금은 일반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통장에는 2천만 원만 남고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이 일반 재산에 추가됩니다. 통장 2천만 원은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과 같으니까 전액 공제됩니다.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은 기본재산 공제 범위 내에 들어가면 역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 환산액이 월 15만 6천 원에서 0원 또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자산의 형태를 바꾸면 같은 돈이라도 기초연금 심사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일 직전에 갑자기 자산을 이동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현금을 인출해서 숨기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 재산조사는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재산 변동을 추적합니다. 의심스러운 자산 이동이 발견되면 그 금액을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고 심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최소한 신청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필요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라면 문제없지만 오로지 기초연금 받으려고 억지로 리모델링을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연금 외에도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에 계속 살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집값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70세의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매월 약 10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택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은 소득으로 안 잡힙니다. 또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은 일반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 할아버지는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집을 갖고 계십니다. 다른 재산은 거의 없지만 집값이 높아서 기초연금 신청이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도시 기본재산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도 3억 6,500만 원이 재산으로 잡히니까요. 그런데 H 할아버지가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연금 가입주택은 일반 재산에서 제외되니까 집 5억 원이 재산에서 빠집니다. 그러면 재산이 거의 0에 가까워지고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택연금으로 매월 100만 원 넘게 받으시니까 기초연금 30만 원 정도까지 합치면 월 130만 원 이상의 노후 소득이 확보됩니다. 물론 주택연금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집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주택연금은 사망 후에 집을 정리해서 연금으로 받은 돈을 정산하는 구조이니까요. 그래서 자녀에게 집을 꼭 물려주고 싶으신 분들은 주택연금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녀들도 각자 집이 있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부모님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우선 선발됩니다. 물론 기준액을 초과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으로 나뉩니다. 공익활동형은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같은 일을 하시고 월 27만 원 정도를 받으십니다. 사회서비스형은 보육시설이나 학교 급식 보조 같은 일을 하시고 월 71만 원 정도를 받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노인 일자리로 받는 소득 중 일부는 기초연금 심사에서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그게 다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 할머니는 노인 일자리로 월 71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이 중 30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41만 원은 공제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월 71만 원을 버시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월 30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아이 할머니의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적다면 노인 일자리를 하시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71만 원 더하기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서 월 101만 원의 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노인 일자리가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건강하시고 일할 의욕이 있으시다면 기초연금과 함께 노인 일자리도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대안으로는 긴급복지 지원이나 기초생활보장 같은 다른 복지제도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으신다고 해서 모든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할인 같은 생활 밀착형 혜택들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면 지하철 무료 이용, 국립공원 입장료 면제 같은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 하나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복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 본인에게 맞는 제도들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 상황에 대입해서 계산해 보니까 애매한데 이럴 때 어떻게 하지?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고 실제로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조사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 핵심 내용만 간추린 것이고 실제로는 훨씬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시거나 중증질환자이신 경우에는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의 종류나 취득 시기, 용도에 따라서도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상황, 주거 형태, 부채 내역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만 보시고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영상 보고 나는 무조건 되겠네 하고 안심하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실제로 신청해보면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있습니다. 제2 할아버지는 본인이 계산해보니까 기준을 초과할 것 같아서 아예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민센터에서 권유를 받아서 신청해보니까 통과되셨습니다. 본인이 모르셨던 공제 항목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 계속 신청을 안 하셨다면 몇 년치 연금을 날릴 뻔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K 할머니는 영상을 보시고 본인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했더니 탈락하셨습니다. 자녀명의 주택에 거주하시는데 그 주택 시가표준액이 생각보다 높아서 무료임차 소득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느냐? 가장 가까운 곳은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기초연금 담당자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수급 가능성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들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시거나
전화 1355번으로 문의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업무를 직접 담당하니까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본인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집이 있는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차가 있는지, 자녀와 함께 사는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지 등등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정확한 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담받으셨다고 해서 꼭 그 자리에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은 상담이고 신청은 신청입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고 집에 가셔서 천천히 생각해 보신 다음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특히 자산을 정리하거나 이동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걸 마무리하신 후에 신청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팔 계획이시라면 차를 판 후에 신청하시는 게 낫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미루시면 그만큼 연금을 못 받으시니까 적절한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 영상 내용과 실제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은 영상으로만 보시고 실제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을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기초연금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보고 재산도 종류별로 다르게 계산하고 공제도 여러 가지고 정말 머리가 아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으면 꼭 받으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30만 원이면 1년에 36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신청 자체가 손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혹시 탈락하더라도 신청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하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재무건강검진 결과지입니다. 검진 결과를 보고 나면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차가 문제인지, 금융재산이 문제인지, 무료임차 소득이 문제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올해는 탈락하셨어도 내년에는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차를 팔거나 통장 돈을 쓰거나 주거 형태가 바뀌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1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하니까 탈락했다고 해서 영원히 못 받는 게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 포기하지 마시고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 예약하시고 본인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노후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초연금 대상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